청주의 작은 골목, 저녁 무렵이면 삼겹살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김희숙과 이덕용 부부의 작은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이 소박한 공간은 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 3팀이나 기다리다 돌아가셨어요. 이러다가 단골 손님들까지 다 잃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희숙이 설거지를 하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용은 주방 앞에 서서 고기를 손질하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손님들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실 때마다 가슴이 아파.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희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제가 시장 상인들이랑 개모임하고 있는 거 알죠? 다음 달이면 우리 차례예요. 그거면 우리 새로운 가게로 이전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본 그 가게 자리 정말 좋았잖아요. 덕용은 희숙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런데 개주 말이야. 영자 씨?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맞지? 여기저기서 개주가 돈 들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난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 여보, 영자 언니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10년 넘게 장사하시면서 한 번도 문제 없으셨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난 우리 돈 타기 전에 그 자리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해버릴까 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희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가게 계약금 언제 넣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자리가 너무 좋아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 덕용이 휴대폰을 들고 희숙에게 말했습니다. 희숙은 기대에 부풀어 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갯돈 받으면 바로 계약금 넣을 수 있어요. 당신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갯돈을 받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개주 영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영자의 집을 찾아간 희숙의 눈앞에는 텅 빈 집과 대문에 붙은 고지서들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희숙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희숙이 충격에 빠져 가게로 돌아왔을 때 옆 가게 떡집 사장 은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희숙 씨, 큰일 났어요. 영자 언니가 몇 달 동안 갯돈도 안 내고 시장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빌렸다가 야반 도주했대요. 어쩌면 좋아요. 희숙 씨가 이번 달이고 내가 다음 달이잖아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희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나 봐요. 이제 우리 가게 계약도 끝나고 새 식당도 계약 못하게 됐는데 어떡하죠? 덕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식당 쉬는 동안 영훈이랑 시간 많이 보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겨울 바람이 매서운 어느 날 덕용과 희숙은 가게 임대 계약이 끝나면서 식당 문을 닫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보,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하루 일당이 제법 된대. 한 1년만 열심히 일하면 우리 다시 식당 차릴 수 있을 거야. 덕용이 희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희숙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건설 현장이 많이 힘들다던데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처음 몇 주간 희숙은 집에서 아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평소 바빠서 잘 놀아주지 못했던 아들과 시간을 보내니 아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이제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저랑 매일 이렇게 놀아줄 수 있어요? 영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며 희숙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덕용은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높은 곳에서 일하다 보니 저녁이면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숙은 결심한 듯 덕용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일을 하고 싶어요. 옆 동네 김 사장님네 갈비집에서 저녁 시간에 주방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일하면 우리 더 빨리 돈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덕용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님이라면 믿을만하지만 가게가 늦게 끝나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어? 당신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동안 해온 일이라 괜찮아요. 제가 저녁 식사 다 준비해놓고 갈 테니까 당신은 영훈이 밥 챙겨주시고 재워만 주세요. 우리 빨리 식당 다시 열어야죠.
희숙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덕용은 건설 현장에서, 희숙은 갈빗집 주방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빠듯한 살림에서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해나갔고 드디어 식당을 다시 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데도 희숙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초침 소리만 더욱 크게 들리는 적막한 집에서 덕용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은 희숙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덕용은 아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희숙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날따라 갈빗집이 늦게 끝나 김 사장님이 택시비까지 챙겨주었는데 희숙은 돈을 아끼려고 걸어서 귀가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빨간 불을 무시하고 달려온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쓸쓸했습니다. 덕용은 앞으로 어린 영훈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영훈은 아빠의 슬픔을 알아챘는지 눈물을 참으며 아빠 곁을 지켰습니다. 영훈아,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가야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말어.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덕용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훈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시니까 저는 착하게 잘 살 거예요. 아빠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덕용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아들의 마음 씀씀이가 희숙을 닮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시간이 흘러 덕용은 모은 돈으로 새로운 식당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를 보면서 덕용은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희숙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이리로 가게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던 사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덕용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손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것을 여쭤봤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전에 작은 식당에서도 장사가 잘 됐지만 새로 연 식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덕용은 모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고 손님들은 그의 진심이 담긴 요리를 알아주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영훈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면서도 결코 말썽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탄탄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충분히 돈 벌 수 있으니까 이제 식당은 그만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쉬시면서 취미 생활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훈이 가끔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덕용은 아들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식당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 일이 좋단다.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게 내 낙이야.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어느 늦은 저녁 식당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아들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전화를 먼저 했을 텐데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영훈아, 웬일이니?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고 무슨 일 있어? 덕용이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집으로 가는 길에 영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회사 동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덕용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시간 될 때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렴. 아버지가 한번 봐야지. 영훈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뭐야, 이 녀석아. 아직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시켜줬는데 벌써 결혼 얘기를 하는 거야? 덕용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훈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선이가 임신 3개월이에요. 너무 죄송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덕용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덕용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가 생긴 건 축복이야. 빨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상견례도 서둘러서 진행하자꾸나. 며느리 될 사람이 몸도 편치 않을 텐데 서둘러야지. 영우는 아버지의 너그러운 반응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선이한테 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라고요. 덕용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서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는 아들을 보며 희숙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아빠가 된대. 당신 하늘에서 다 보고 있지? 며칠 후 영우는 여자친구 지선을 데리고 청주 식당을 찾았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난 후라 조용한 식당에서 지선이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영훈 오빠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지선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덕용은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고운 인상을 가진 지선은 임신 3개월이라 배가 살짝 불러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앉아라, 앉아. 홀몸도 아닌데 서 있지 말고. 영훈이가 너무 좋은 사람 만났구나. 덕용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선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청주에서 잠시 살았어요. 그때는 짧게 있어서 기억이 많이 나진 않지만 이렇게 인연이 돼서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 우리는 영훈이 어릴 때부터 여기서 식당을 했는데 청주 어디에서 살았었니? 덕용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지선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잠시 청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릴 때라 정확히 기억나진 않네요. 그렇구나. 어머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니? 덕용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는 부동산 컨설팅을 하세요. 요즘은 부동산 관련 방송에도 가끔 나오시고요. 지선이 자랑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영훈과 지선이 서울로 돌아간 후 덕용은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훈아, 잘 도착했니? 길은 많이 막히지 않았고? 네, 아버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지선이는 어때요? 영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구나. 참 착해 보이고 예의도 바르고. 빨리 상견례 날짜나 잡자꾸나. 덕용의 대답에 영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주 후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선이 엄마 박영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훈이 아버지 이덕용입니다. 덕용은 인사를 하면서 박영자라는 이름이 왠지 귀에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빨리 결혼 날짜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훈 씨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자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결혼하고도 아이가 없는 부부들도 많다던데. 이렇게 아이가 생긴 건 복받은 일이죠. 저도 빨리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덕용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영훈 씨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선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요. 영자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덕용이 문득 궁금증이 생겨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선이가 어릴 적에 청주에 살았다고 하던데 혹시 어느 동네였나요? 제가 영훈이 어릴 때부터 계속 청주에서 식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영자의 손이 찻잔을 잡다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고
목소리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네. 지선이는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히 기억을 못할 거예요. 한두 달 정도 잠깐 있었어요. 영자는 급하게 말을 마치고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청주에서 하실지 아니면 서울에서 하실지. 덕용은 영자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는 손님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들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상견례는 마무리되었고 덕용은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박영자라는 이름과 그녀의 당황스러워하던 모습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청주로 돌아온 덕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영자라는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침대 옆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는데도 그 이름의 익숙함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박영자. 덕용은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희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영자 언니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벌떡 일어난 덕용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희숙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유품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희숙의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들, 희숙의 일기장, 그리고 여러 장의 수첩이 나왔습니다. 덕용은 편지를 펼쳐 희숙의 반듯한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들게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곧 더 큰 식당으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영자 언니가 계모임도 잘 관리하시고. 마지막 수첩을 펼치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시절의 계모임 수첩이었습니다. 희숙은 꼼꼼하게 매월 갯돈 납입 날짜와 횟수를 기록해 두었고 받을 날짜까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 덕용의 손이 멈췄습니다. 맨 뒷장에 적힌 개원들의 연락처, 그리고 가장 위에 적힌 계주 박영자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잉크가 흐려져 있었지만 그 이름은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희숙이 갯돈을 받기로 한 날 박영자는 모든 개원들의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일로 희숙은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결국 그날 밤 사고를 당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다른 연락처들을 살펴보던 덕용의 눈에 옆집 떡집 사장님 은희 씨의 번호가 들어왔습니다. 새벽이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덕용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저 예전에 옆집에서 식당하던 이덕용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정말 반가워요. 희숙이 장례식장에서 뵙고 얼마나 됐습니까? 영훈이는 잘 자랐죠? 은희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습니다. 네, 덕분에 잘 컸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그때 영훈이 엄마가 했던 계모임 계주 이름이 박영자가 맞습니까? 덕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그 악랄한 여자 때문에 희숙이도 그렇게 되고 우리 모두 힘들었잖아요. 저도 그 돈 보태서 분양받은 집 중도금 내려고 했는데 다 물거품 됐었죠. 근데 갑자기 왜 그 여자를 물어보세요? 덕용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영자 씨가 혹시 딸이 있었나요? 네, 딸 하나 있었어요. 아마 지금쯤 영훈이 나이 또래일 거예요. 그 여자 서울인가 어디 가서도 사기치다가 감옥까지 갔다 왔대요. 아마 지금도 계속 사기치고 다니겠죠. 은희는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덕용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희숙의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계모임 산악회 사진이 나왔지만 20년이란 세월은 너무나 컸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예비사돈의 젊은 시절 모습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덕용은 확신했습니다. 상결례장에서 보였던 그녀의 당황한 표정,
청주에 대해 물었을 때 흔들리던 목소리 그리고 화제를 돌리려 했던 태도까지. 아들의 예비 장모는 분명 20년 전 희숙을 죽게 만든 도망간 계주가 분명했습니다. 덕용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영훈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잠옷 차림의 영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덕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 영훈아, 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는데.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영훈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을 지선이한테 보여주고 혹시 여기 지선이 어머니가 있는지 물어봐 주겠니? 이게 무슨 사진인데요? 산에서 찍은 것 같은데. 영훈이 궁금한 듯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덕용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말해줄 수 없다. 하지만 아버지를 믿고 지선이한테 이 사진 좀 보여줄 수 있겠니? 특히 앞줄 중앙에 있는 사람을 잘 봐달라고 해. 영훈은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영훈은 지선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선아, 이상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이 사진 좀 봐줄래? 20년도 더 된 사진인데 혹시 너희 어머니가 여기 계신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지선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여기 맨 앞줄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 엄마야. 엄마 젊었을 때 모습이네. 이런 사진은 어디서 구한 거야? 혹시 우리 엄마랑 오빠 엄마랑 아는 사이였던 거야? 영훈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어두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아버지가 갑자기 너한테 보여주라고 하셔서. 등산 모임에서 찍은 사진인가 봐. 집에 돌아온 영훈은 아버지에게 지선이와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지선이가 사진 속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맞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까지 설마했지만 사진 속 인물이 박영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덕용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잠깐 좀 누워 있어야겠다. 방에 들어온 덕용은 책상 위에 있는 아들이 어릴 때 희숙과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갯돈을 들고 도망간 박영자. 새 식당 계약금을 못 내 무산된 꿈.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일하다 사고를 당한 희숙의 모습까지. 덕용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용은 영훈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영훈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구나.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영훈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덕용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지선이 어머니는 20년 전 내 어머니의 갯돈을 가지고 도망간 계주야. 그 때문에 내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던 거다. 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알아. 하지만 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렴. 덕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덕용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희숙의 제사 때 제사상 앞에서 홀로 눈물 흘리던 어린 영훈의 모습 이후로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할까봐 한 번도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덕용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자신만큼이나 희숙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아버지, 저도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줄 몰랐어요.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음 날 영훈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지선을 만났습니다. 창가에 앉은 지선은 평소와 달리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선아, 할 말이 있어. 영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즘 너무 이상해. 그 사진 보여준 이후로 계속 전화도 잘 안 받고.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양육비든 뭐든 다 할게.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말해줄 수 없어. 미안해. 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유라도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지선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어. 회사에서 널 마주치기 불편하다면 내가 회사를 그만둘게. 너와 아이의 미래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할게. 영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영훈의 어깨가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이 더해진 것처럼 느렸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픔,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어야 하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른 아침 덕용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화면에는 박영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돈어른, 저 박영자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꼭 뵙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진 채 조심스러웠습니다. 2시간 후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영자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덕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용이 들어서자 그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네요. 덕용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제 지선이가 집에 와서 울기만 하더군요. 영훈 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덕용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영훈이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상견례 때만 해도 우리 지선이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청주 계모임. 기억나시나요? 덕용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커피잔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김희숙이라는 이름은 기억나시나요? 작은 삼겹살집 하던 희숙이요. 덕용의 목소리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영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당신이 갯돈을 들고 사라진 후 우리는 새 식당 계약도 못하고 기존 식당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돈을 메우려고 집사람이 밤늦게까지 다른 식당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용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육거리 식당의 희숙 씨가 영훈 씨 어머니였단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당신이 갯돈 들고 도망가고 시장 사람들 돈까지 빌려 달아난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희숙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아니, 이제 이렇게 부를 자격도 없겠네요. 그때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비극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를, 우리 영훈이의 어머니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덕용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저도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선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영자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덕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선이가 좋은 아이인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지선이의 임신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아이가 태어나면 영훈이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제 잘못 때문에 아이들까지. 영자의 흐느낌이 커피숍을 채웠습니다. 덕용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영자의 모습을 뒤로한 채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 속의 아픔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영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선의 어머니였습니다. 영훈 씨, 제발 우리 지선이 좀 만나줘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전혀 먹지 않아요. 이러다가 아이까지 위험할 것 같아요. 영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영훈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도 이미 아버지께 다 들으셨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오후 청주 덕용의 식당,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시간에 박영자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덕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 지선이까지 벌받게 하지 말아주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다 말고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이가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아이들의 결혼만은 허락해 주세요. 영자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덕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자는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덕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죄가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이제는 늦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사기를 쳐서 감옥까지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방송에도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셨죠? 당신의 추악한 과거를 방송국에 제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영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후회하며 살아왔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로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덕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첩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사기친 돈으로 피해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사과하고 돈을 갚으시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 계모임 회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마음에 짊어진 빚입니다. 꼭 모든 분들을 찾아가 사죄하고 돈을 갚겠습니다. 영자는 수첩을 들고 덕용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힘없이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은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덕용 씨, 믿기지가 않네요. 영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고 그때 떼먹은 갯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갚고 갔어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냐고 했더니 덕용 씨가 알려줬다더군요. 네, 제가 알려줬습니다. 박영자 씨에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했어요. 덕용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영자 그 여자를 찾은 거예요? 서울로 도망간 후 소식도 모르고 있었는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들 영훈이 상결례에서 사돈으로 만났습니다. 세상에나. 그럼 이제 어쩌실 건가요? 결혼을 허락하실 건가요? 희숙이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은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덕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덕용은 발걸음을 희숙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늦은 오후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왔어. 오늘은 당신에게 물어볼 게 많아서 왔어. 덕용은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박영자, 드디어 찾았어. 당신을 속이고 도망간 사람 말이야. 지금은 방송에도 나오는 사람이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잘 살고 있더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딸이 우리 영훈이와 결혼하겠다고 하네. 세상이 참 좁지 않아?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의 딸과 우리 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박영자가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더군. 과거의 잘못도 다 갚겠다고 하고. 하지만 당신을 잃은 이 아픔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 돈으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날 밤 덕용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20년 전 그들의 첫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좁디 좁은 주방에서 희숙과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자욱한 주방,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희숙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장사 잘 됐죠? 우리 곧 더 큰 가게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꿈속의 희숙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 하나 없는 그녀의 미소가 덕용의 가슴을 점였습니다. 그래, 당신 덕분에 잘 되고 있지. 꿈속에 자신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영훈이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네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부모한테는 복 아닐까요? 희숙의 말에 덕용은 흠칫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 덕용은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아직도 주방의 온기가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갑을 앞둔 자신과 달리 꿈속의 희숙은 여전히 젊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덕용은 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훈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구나.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신데요? 영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젯밤 꿈에 내 어머니가 나왔단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작은 식당에서 내 이야기를 하시더구나. 내가 행복하면 그게 바로 부모한테는 복이라고. 아버지, 영훈도 목이 메었습니다. 결혼 허락하마. 박영자 씨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더 힘들어지시는 거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께도 죄송할 것 같고요. 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 마음 잘한다. 하지만 내가 불행해지는 걸 보면서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리 없지 않겠니? 덕용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묵직한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다시 덕용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영자는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20년 전 희숙 씨가 받았어야 할 돈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덕용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희숙의 생명값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용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은 영훈이에게 주겠습니다. 신혼집 보증금의 보태라고 하죠. 희숙이가 받았어야 할 돈이니 이제라도 아들에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사돈으로서 죄송하지만 덕용이 영자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결혼은 허락했지만 저는 사돈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허락한 것일 뿐 당신을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래도 영훈이와 지선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훈의 결혼식 날 아침 덕용은 희숙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 내가 잘한 걸까? 시간이 흘러 영훈이와 지선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덕용의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안고 있을 때면 행복했지만 동시에 희숙이 이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난 아직도 당신이 보고 싶어. 아들은 이제 자기 가정을 꾸렸고
손주도 생겼지만 당신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네. 덕용은 매년 희숙의 기일이 되면 혼자 산소를 찾아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자가 보낸 돈으로 영훈이가 새 집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희숙에 대한 그리움과 영자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이 공존했습니다. 영훈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덕용은 아들 내외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2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가슴 한켠에는 늘 희숙의 자리가 그대로 있었고 그 자리는 영원히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덕용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영자의 존재를 받아들였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평생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